네, 안녕하세요. 저는 LH 도시재생지원기구의 황규홍입니다. 저는 오늘 도시재생지원센터 역할과 주민 참여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주제는요, 지역 거버넌스라는 개념을 동떨어져서 얘기할 수 없는데요. 그래서 먼저 지역 거버넌스라는 개념을 먼저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거버넌스란 말은 한국말로 하면 협치라고 말하는데요. 즉, 협력해서 통치한다. 즉, 협업을 통해서 의사결정하는 구조를 말하고, 국가의 정책을 거버먼트, 즉 중앙정부가 혼자 단독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의 여러 기관이 협력해서 협업적으로 토론을 통해서 의사결정하는 체계를 말합니다. 많은 또 학자들은 이 거버넌스를 지역주민, 지역단체, 지방자치단체, 중앙정부 등이 민간 협력을 통해서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지역이 갖고 있는 공동의 문제와 과제를 해결하는 방식으로 규정하고 있고요. 네, 이 거버넌스는 협력해서 결정을 한다고 했는데요. 이 협력하는 주체를 세 가지 그룹으로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역의 주인에 해당되는 시민과, 두 번째는 지방 공무원에 해당되는 행정, 그리고 세 번째로 전문가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말처럼 시민은 그 지역의 시민 리더, 주민 리더, 현장 활동가 등이 다 포함이 되고요. 행정은 여기 있는 것처럼 제도를 마련하고 지원을 하는, 행정적으로 지원하는 지방 공무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전문가가 왜 필요하면요. 지역의 주민이자 또 행정이 지방 공무원으로서 지원하겠지만, 도시 재생에서의 거버넌스는 그 지역의 정보를 알아야 되고, 쇠퇴 원인을 파악을 해야 되고, 재생 방향을 결정하는 그런 어려운 문제도 있기 때문에 전문가가 반드시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거버넌스에서 이 세 가지 그룹이 주체라고 했는데 어느 그룹이 이 거버넌스 구축을 위해서 나서야 될까요? 시민일까요? 행정일까요? 전문가일까요? 모두 다 이 세 그룹 다 굉장히 어려운 여건이 있기 때문에 먼저 나서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때 바로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중간 지원 조직으로서 그 역할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즉 이 세 그룹을 대한 거버넌스 구축을 위해서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중간 지원 조직으로서 역할을 해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렇게 거버넌스 관점에서 도시재생센터 역할을 하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행정과 주민이 이렇게 있습니다. 주민에는 일반 주민도 있고 청년, 예비 창업가 등이 다 포함이 되는 개념이고, 도시 재생할 때는 주민협의체, 상인협의체 등이 다 포함이 되는 개념입니다. 행정에는 말처럼 우리는 보통 전담 조직이라고도 하고요. 일반 지방 공무원에 모두 포함이 됩니다. 자, 이럴 때 센터에서는 이 행정과 주민에 대한 교육이 첫 번째 역할이 되겠습니다. 즉 센터 자체 코디네이터도 육성을 하기도 하고, 주민을 교육시켜서 활동가 또는 중간 코디네이터 역할로도 이제 양성을 시켜야 됩니다. 물론 여기 나온 것처럼 공무원 교육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물론 많은 센터들이 아직까지는 주민 교육에 치우쳐져 있지만 공무원 교육을 향후에는 많은 센터들이 해야 합니다. 물론 지금은 현재로서는 LH 같은 지원기구가 공무원 교육을 하고 있지만 향후 센터에서 공무원 교육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 센터의 큰 역할은요. 우리가 도시 재생을 할 때는 이런 공동체의 형성, 공동체의 강화뿐만 아니고 지역의 경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주민이 경제적으로 활성화시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측면에서 주민 경제 조직의 활성화도 주민센터의 가장 큰 역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아시는 바와 같이 도시 재생 사업의 유형에도 주거지 지원형 말고도 중심지가 지형, 경제 기반형 등 지역적 경제와 관련된 사항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와 관련해서 센터의 역할도 강화되어야 합니다. 물론 이 주민 경제 조직은 센터 혼자 할 수는 없고, 여러 다른 타 조직, 중간 지원 조직이 있는데요. 그 타 중간 지원 조직과 함께 해야 합니다. 여기 있는 것처럼 주거복지센터, 사회적 경제지원센터, 자활지원센터 등 타 조직과 함께
주민의 경제 조직을 활성화해야 되는데 우선 이 주거복지센터는요.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임대주택을 관리하는 센터이고요. 그리고 사회적 경제지원센터는 마을 기업, 사회적 기업, 그리고 협동조합 등의 그런 사회적 경제 조직을 육성하고 활성화시키는 그런 조직을 관리하는 업무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활센터는 장애자라든가 독거노인이라든가 이렇게 좀 취약자들에 대해서 이제 좀 지원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센터가 되는데요. 이렇게 타 중간 지원 조직의 업무와 도시재생센터의 업무를 통틀어서 주민 경제 활성화시키는 이런 융복합적인 업무를 지원센터가 맡게 됩니다. 그다음에 가장 또 중요한 거는 지원센터가 아직까지는 사업에 대한 지원을 많이 안 하고 있지만 향후에는 이 센터가 이 사업 지원을 굉장히 중요하고 많이 확대돼야 됩니다. 물론 지금은 행정에서 용역업체를 통해서 많은 사업화 계획을 짜고 또 본 사업까지 활성화 계획까지 짜고 있지만 향후에는 센터가 이 사업 지원을 적극적으로 도모해야 됩니다. 지금은 소규모 사업 등에서 정도로 이제 지원센터가 하고 있지만 나중에 본 사업까지 행정과 더불어서 같이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이 사업 진행을 할 때는 단순히 센터와 행정만 할 수 없고 그 지역의 유관 전문 기관들이 많이 협조적으로 진행을 해야 됩니다. 즉, 그 지역의 지방공기업, 지역의 출연연구원, 그리고 지역의 문화재단, 그리고 지역의 엔지니어링이 합쳐가지고 그 지역의 전문성을 같이 협업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은 부산 같은 경우 부발연이 출연연구원이 있고요. 또 지방공기업은 뭐 대구공사, 광주공사, 인천공사 등 각종 지방공사가 있습니다. 문화재단도 마찬가지인데요. 지역마다 문화재단이 있는 곳이 있고 없는 곳이 있지만 각종 최근에는 도시재생이 문화 관련된 요소가 그 도시재생의 큰 방향이기 때문에 문화재단이 같이 도시재생 사업에 관여해야 됩니다. 물론 지금까지는 엔지니어링 업체가 행정과 더불어 사업을 계획을 짜고 있는 것처럼 지금 앞으로도 유지 측면에서 같이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사업에 관련해서도 센터가 행정과 유관 지역 전문기관과 함께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처럼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역할을 살펴보았는데요. 사실은 지원센터는 기초센터, 광역센터, 현장센터 등이 구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까 설명한 것처럼 간단하지 않고 실제로는 이렇게 광역센터가 해야 될 것과 기초현장센터가 해야 될 것, 그리고 그 관계에 따라서 조금은 복잡하게 형성이 됩니다. 이 부분은 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중간 지원 조직으로서의 도시재생지원센터는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중간 지원 조직은 단순히 우리가 알고 있는 중간적인 역할로서 중요하다는 뿐만 아니고 학술적으로도 중간 지원 조직이 굉장히 중요함을 많은 학자들이 밝히고 있습니다. 2003년 브리그는 그 서로 다른 두 조직 사이에서 양자의 연계를 강화하거나 원활하게 해서 자원 동원과 연결을 통해서 다른 조직의 효과와 그 부가 가치를 창출하는 방식을 이 중간 지원 조직의 역할을 보고 있고요. 일본에서도 다원적 사회에서 공생과 협력을 목표로 그 지역 사회의 NPO 등의 변화와 요구를 파악해서 여러 가지 필요한 자원을 제공하고 또 결국적으로는 가치 창출, 정책 자원이나 조사 연구를 담당하는 조직으로 그 중간 지원 조직의 역할을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미 2011년도에 그 당시 지식경제부에서는 기획력과 전문성, 마케팅 능력 등을 갖춘 에이전시로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네트워크 및 연구 등을 통해서 전문 지식을 구축하고 공동의 핵심 목표를 추진하는 데 필요한 정보 제공, 인재 육성 등을 실행하는 기관으로 이 중간 지원 조직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도시재생지원센터는 그 중간 지원 조직의 역할로서 굉장히 의미도 학술적으로도 의미가 있고요. 하지만 우리나라의 중간 지원센터는 아직은 그 역사가 깊지 않아서 이제 막 만들어지는 것도 있고 좀 오래된 곳이라 봤자 한 3년, 5년 정도 됐기 때문에 그 앞으로의 센터 발전 방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따라서 센터 발전 방향을 크게 두 가지,
네트워킹과 지속 가능성으로 보고 있고요. 그 우선 네트워킹에 있어서는 센터의 역할 강화와 그리고 두 번째 협업 기반 강화의 이 두 가지 테마로 그 네트워킹 방향성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센터의 독립성 제고인데요. 많은 센터들이 지자체에서,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 설립을 하다 보니까 지자체의 어떤 하부 조직으로서 많이 인식이 되고 있고, 물론 초기에는 그래야 되지만 향후에는 그 독립성이 제고가 돼야 됩니다. 물론 이 방식은 그 재단법인, 각종 위탁기 방식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 독립성이 제고돼서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교육, 또 사업화 지원, 그리고 어떤 그 경제 활성화 등을 맡아야 되는 것이죠. 또 하나는 여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광역, 기초, 현장 간에 그 명확한 구분을 해야 됩니다. 지금 17개 광역과 200개가 넘는 기초, 그리고 이제 그 국비를 지원받는 현장 지원센터가 있는데 각각의 그 역할을 구분해서 그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시켜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처음에 강조했던 것처럼 지역 거버넌스를 구축한 핵심의 역할을 해야 됩니다. 자, 다음은 이제 협업 기반 강화인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그 도시행 지원센터는 융복합적인 이 도시행의 특성을 가장 구심점이 된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여러 기관과 부처 간의 협업방을 마련하고 특히나 사회적 경제 조직의 양성, 기존 조직의 협업을 하는 플랫폼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이 인적 네트워크가 이제 형성이 되고 어떤 준비가 되고 그런 이렇게 연결이 될 수 있는 그런 구심점 역할도 분명히 해야 되는 것이죠. 자, 두 번째 큰 축으로서는 지속 가능성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요. 지금 사실 많은 센터들이 센터 인력의 지속성이 보장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가 길어지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지만 그 센터의 어떤 안정적인 그 신문 보장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또 하나는 도시재생이 신직업군으로서 마련되어서 그 새로운 약간은 난제로서의 어려운 문제를 풀 수 있는 직업군을 마련해야 됩니다. 물론 지금 여러 교육을 통해서 코디네이터 양성, 총괄 코디네이터 양성을 하고 있지만 약간 자격증 제도화까지 중장기적으로는 준비해야 된다는 것인데 이때 지원센터가 중심이 돼야 됩니다. 또 하나는 이 사업을 진행할 때는 총괄 코디네이터가 지금도 이제 그 중심이 되어서 마련되고 있는데, 지원센터의 센터장과 총괄 코디네이터의 관계가 어느 정도 정립이 돼서 그 관계 속에서 총괄 코디네이터 인력을 이제 확보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마지막으로는 지원센터가 재원 다각화 및 사업성이 강화가 돼야 되는데, 사실 국비가 지원되는 지원센터는 이 사업이 끝났을 때 사실 지속 가능성이 확보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국비 외에 다양한 재원 조달 방안을 마련해야 되고요. 또 사업성을 검토를 통해서 센터의 자체 수입 모델을 개발해야 됩니다. 흔히 좀 들어보셔서 알겠지만 이러한 대안으로 CRC, 그러니까 즉 지역 재생 회사는 약자인데요. 많은 센터들이 CRC로 전환해서 지속 가능한 그 기관으로 좀 탈바꿈해야 되는 게 필요한 것이죠. 이렇게 해서 센터의 발전 방향은 네트워킹이라는 축과 지속 가능성의 축을 크게 준비를 해야지 향후 센터의 그 발전적인 이제 그 모델로 이제 마련될 수 있습니다. 네, 다음은 도시 재생 사업에서의 주민 참여에 대한 이론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주민 참여에 대한 이론은 1960년부터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그 61년에 그 달은 시민들이 자신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시키기 위해 유사한 의견을 가진 시민들을 규합하고 조직을 형성하여서 정책적 합의 과정에 영향을 주는 것이라고 정의 내렸고요. 또 67년에 그 법안은 공권력이 부여되지 않은 시민들이 공권력이 주어진 사람들의 행위에 영향을 끼칠 의도로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72년의 커닝햄은 지역사회 주민들이 지역 문제에 대한 결정에 대해 힘을 행사하는 과정으로 규정하고 있고요. 또 아르스테이는 69년에 주민 참여의 8단계를 규정해서 특히 사회 분야에서는 이 주민 참여 8단계가 굉장히 중요한 이론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크게 세 가지 그룹으로 구분이 되는데요. 첫 번째는 비참여, 주민 참여라는 단계로서 비참여에 해당되는 이 여론 조작과 대책 치료입니다. 즉 조작적인 정의 등과 또는 어떤 대안으로서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데 끝마치는 정도로서 단계에 해당이 되고요. 두 번째 단계는 형식적 참여라는 거라고 해서 정보 제공, 상담, 주민 회유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즉 정보를 그냥 주민한테 주는 정도, 그리고 또 상담을 통해서 주민들을 이해시키고 또는 주민들이 설득이 안 될 때 설득을 통해서 회유하는 정도가 이제 형식적 참여에 해당되는 3, 4, 5번이 이제 단계가 되고요. 그다음에 6, 7, 8단계가 주민 권력이 어느 정도 행사할 수 있는 실질적 참여 단계인데요. 파트너십 또는 권한 위임, 그리고 주민이 직접 통제하는 이렇게 6, 7, 8단계가 이제 주민의 실질적인 참여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르스테인의 주민 참여 8단계는 굉장히 중요하므로 다른 주민 참여 어떤 이론보다도 굉장히 숙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외에도 지머맨은 86년에 참여자의 어떤 참여자의 자발성에 따라서 능동적 참여냐 수동적 참여를 구분해서 공청회 또 시민위원회 주민 발의 등에 해당되는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능동적 참여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지방자치제들부터 정보 제공 및 이를 해석을 통해서 정책적인 지지 반대 견해를 갖게 되는 수동적 참여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0년에 샤프는요, 정부와 주민 간의 영향력 관계를 통해서 민원실 고충 처리 등과 같은 반응적 참여를 처음에 한 구분을 했고, 그 다음에는 공청회, 간담회, 자문위원회 등의 상호적 참여를 규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좀 더 나아가서는 심의위원회, 주민 발의, 투표 등의 직접 민주주의 등의 통제적 참여를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을 했습니다. 그리고 95년에 프리티는 수동적 참여, 정보 제시 참여, 협의적 참여, 인센티브 참여, 기능적 참여, 상호적 참여, 자율적 참여 이렇게 단계로서 이런 자치 역량에 따라서 구분을 했습니다. 그리고 2001년 OECD는 크게 정보 제공과 협의 그리고 능동적 참여로 구분해서 각각에 대해서 정보 제공 같은 경우에는 프로그램 법률 등에 대해서 참여 기회를 공지하는 것, 그리고 협의 같은 경우에는 토론, 패널 활동을 통해서 이해관계자로서의 참여하는 것, 그리고 능동적 참여는 법률이나 정책 대안 제시 등의 사회단체로서의 독자적 평가를 가능하게 한 것, 이렇게 구분을 통해서 OECD도 주민참여 방법을 제시를 했습니다. 또한 이제 문화재단, 우리나라의 지역 문화재단, 인천문화재단에서는 2011년도에 유사하게 정보 제공, 협의, 능동적 참여를 통해서 정부와 정보를 생산하고 제공할 때의 일방향적인 정보 제공, 그리고 협의가 필요한 이슈들을 규정하고 문제를 제시하는 협의적, 양방향의 협의적 단계, 그리고 정책의 최종 결정, 정책 형성에서의 책임을 정하는 능동적 참여, 이렇게 세 단계로 유사하게 수립을 해 놓았습니다. 자, 2015년도에는 김옥렬, 조세원 연구자가 한국의 도시공원을 설계할 때 주민 참여와 일본의 도시공원을 설계할 때 주민 참여를 좀 비교를 했는데요. 우선 이 사업을 진행이 되는 이제 기획, 계획, 설계, 시행의 이런 사업의 시계열적인 단계와 그 다음에 주민들이 얼마나 능동적이냐, 행정 주도적이냐에 따라서 축을 나눈 다음에 요 파란 동그라미가 한국의 지금 상황, 한국의 주민 참여 상황, 빨간 세모가 일본의 어떤 주민 참여 상황인데 대략적으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본 같은 경우에는 좀 전반적으로 분포가 잘 되어 있고 한국 같은 경우에는 행정 주도가 초반 중반까지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통해서 주민 참여가 우리나라가 한 예시지만 좀 다르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주민 참여 이론을 과거에서부터 현재까지 제가 몇 가지 사례는 시간 관계에서 뺐는데요. 그래서 요 몇 가지만 새로 이렇게 좀 구성해 보면은 과거에서부터 최근 것까지 주민 참여 이론을 보면은 이걸 종합해 보면 정보 수혜 단계, 조사 응대 단계, 상호적 참여 단계, 사업의
사업 계획 단계에 참여, 그리고 의사결정 단계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러한 단계는 정보수의 내용은 단순히 정보를 접하고 소식을 접하는 정도로서 소식지 받기와 공청회 등이 있고요. 또 조사 응대는 설문조사, 인터뷰, 공론투표 등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상호적 참여는 자문위원회, 간담회, 공론토론이 해당이 되고요. 사업계획 단계에서는 도시재생대학의 스튜디오식 방식, 그리고 의사결정에서는 주민발의, 시민의원회 같은 방식으로 이제 그 사례가 결정될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서 몇 가지 사례를 통해서 우리나라 주민참여 현주소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제 주민 참여 이론을 살펴보았고요. 실제로 사례들을 보면서 그 사례에서 우리나라의 주민 참여 현 주소가 어느 정도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시간 관계상 사례들을 일일이 다 설명 못하고요. 제가 갖고 온 사례들은 국토부의 교육에 해당되는 도시재생대학에서부터 주민공모사업, 또 주민 프로젝트팀, 또 해커톤, 그리고 서울시 희망도듬 등등 여러 가지 국토부에서 하는 이제 주민참여 사업들과 국토부이긴 하지만 어떤 단위 사업에 해당되는 경관협정, 건축협정, 뭐 자율 주택정비 사업들, 그리고 그 부처에서 하고 있는 국민디자인단, 또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주민참여 워크숍 등을 통해서 각각의 장단점을 좀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이 사례들에서 좀 뽑아볼 수 있는 문제점과 시사점은요. 유사한 주민참여 사업들이 사업 성과 위주로 단발적으로 시행되고 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참여 대상을 고려하지 않아서 획일적인 주민참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 그리고 하드웨어 사업과 소프트웨어 사업이 분리되어지는 추진이 되고 있다는 점이 조금 한계로 나타나서 향후에는 참여 대상과 사업 대상지, 사업 단계별 특성을 고려해서 주민 참여 방식을 좀 다각화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제 참여 관찰법, 디자인 콜라주법, 디지털 도구, 마을 이미지 맵 등 이런 적극적인 툴킷을 활용해서 좀 주민 참여를 좀 더욱 더 다양화해야 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주민 참여 기간을 충분히 확보해서 지속성을 고려한 참여 방안이 필요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좀 정리를 해보면, 요 음영 부분이 현재 도시재생 주민 참여의 어떤 수준이고요. 요 지금 빨간 점선이 향후 도시재생 주민 참여에 대해서 좀 가능한 방법들입니다. 요 축을 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면요. 사업 시행을 할 때의 주민 참여 방법들이 이제 이쪽 축으로 갈수록 특성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문제 인식이 있을 때 주민 참여하는 방식이 이쪽 축으로 볼 때 이렇게 분포돼 갈 수 있고, 요 이제 Y축은요, 주민이 얼마나 소극적이냐 또는 적극적이냐에 따라서 이 주민 참여 방법론들이 그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좀 더 설명드리면은 문제 인식이란 말은 예를 들면은 우리 지역에 어떤 안 좋은 시설, 유해한 시설이 들어올 때 그 주민 참여의 어떤 의사결정하는 것의 방식을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사업 시행 같은 경우에는 어떤 그 프로젝트, 특히 도시재생 사업 같은 것이 되겠죠. 사업의 시작부터 끝이 있는 이런 사업 시작일 때의 이런 축으로 구분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주로 되고 있는 방식들은 소식지, 지역신문, 공청회, 뭐 주민협의체, 뭐 주민참여 워크숍 등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이런 공론조사 또 소프트웨어 사업의 연계성 등은 안 이루어지고 있는데, 지금 최근에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디자인 콜라주법, 서밋 디자인 기법도 향후에는 이제 근미래에는 점점 확대해서 좀 중장기적으로는 전반적인 주민 참여가 성격에 따라서 적용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주민 참여 이론과 방법들이 있다는 것을 좀 설명을 드리고요. 자, 주민 참여에 대한 마지막으로 사업에 있어서 도시재생 사업에 있어서의 주민 참여의 특성들입니다. 우선 이 첫 번째 이 표를 요 축을 보시면요, 이것은 기존의 도시재생 사업의 순서인데요. 거버넌스를 형성하고 기초조사를 한 다음에 쇠퇴 진단을 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구상서와 활성화 계획을 짠 다음에 시행과 유지 관리를 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약간 옅은 색으로 된 부분이 현재 잘 안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물론 여러 지역에서 잘 되고 있는 것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좀 안 되고 있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인데요. 거버넌스 구축이 좀 잘 안 되는 경향이 있고요.
또 하나는 쇠퇴 진단이 좀 잘 안 되고, 그 다음에 사업이 끝난 다음에 유지 관리가 안 되는 부분이 좀 약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지금 신규 도시재생 사업의 단계는 다른 건 다 똑같지만 거버넌스 부분이 다시 정보 보편화와 네트워킹으로 구분돼서 좀 세분화시킬 필요가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이 표를 다 설명하기에 좀 시간이 기니까 첫 번째 위주로 설명드리면 정보 보편화 단계에서는 정보 수혜를 목적으로 뉴스레터, 홍보, 전시회 등의 지금처럼 하고 있는 방식으로 하되 이 네트워킹이라는 방식을 넣어서 교육 그리고 멤버십의 워크숍을 통해서 네트워킹이 좀 더 강화되는 것이 이 사업 이전에 기초조사 전에 이루어지는 것이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주민 참여의 각 그 사업의 단계별로 특징을 보면은 기초조사 때는 토론과 브레인스토밍을 통해서 이게 이 현장 탐방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진단 분석 단계에서는 스튜디오나 워크숍 방식을 통해서 전문가 토론 방식과 함께 주민 참여가 이루어져야 되고, 그리고 전략 계획 단계에서는 워크숍이나 해커톤, 즉 청년이나 어떤 전문 분야별 전문 자문회의를 통한 이제 청년과 함께하는 이제 전략 계획이 짜여져야지 좀 더 포괄적이고 창의적인 계획이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계획 수립 단계에서는 다시 다양한 전문가가 동시 자문하는 차례대 방식을 통한 전문가의 토론이 이루어져야 되고, 사업 시행과 유지 관리 단계에서는 단순히 이게 사업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 경제까지 이어지기 위해서 어떤 그 단위 사업의 시행을 주민들의 의사결정을 주체로서 역할을 해야 되고, 또 유지관리 단계에서는 관리 주체가 돼서 이 조직에 있어서의 경영 주체로까지 이제 주민 참여가 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좀 설명이 좀 미흡하긴 한데요. 나중에 좀 기회가 되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단계에서 필요한 리더들이 있는데요. 이 부분도 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읽어보시도록 하고요. 네, 마지막으로 주민 참여를 유도하고 주민 참여 활성화시키는 정책 사업들이 올해 그 몇 가지가 있는데요. 이 사업들을 좀 소개를 끝내는 걸로 본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시간 관계상 요 5가지를 준비를 했는데 시간 관계상 일일이 다 설명하기는 좀 부족해서 간단하게 2줄 정도로 설명으로 끝내고 나중에 기회가 되면은 이 각각에 대해서 설명하는 시간이 있다고 하면은 이제 그때 좀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금 온라인 교육처럼 뉴딜 교육입니다. 뉴딜 교육에도 주민 교육이 포함이 돼서 주민뿐만 아니고 전문가 교육, 총괄 코디 교육,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교육들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요. 여기서의 지원 내용은 무료 교육과 국토부의 수료증을 부여가 되는데 총 한 4억 원의 운영비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비 사회적 기업이라고 해서 법인, 조합, 회사, 비영리 단체를 대상으로 사회적 목적을 갖고 있으면서 도시 재생형의 어떤 사업을 추진하는 그 기관 같은 경우에 인건비나 개발비의 일부를 지원을 하고 향후에는 본 인증을 추천하는, 그러니까 여기서 본 인증은 이런 인건비에 대한 혜택이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경우인데요. 이렇게 본 인증을 추천하는 지원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사업화 지원이라고 해서 그 사업 계획의 주민 참여 활성화를 위해서 주민단체나 경제조직이 제안한 사업의 사업의 일부를 주는 것인데요. 주민조직에는 500만 원, 센터에는 최대 교육에 해당되는 사업화를 위한 교육적인 내용에 해당이 되는데요. 센터에는 최대 2천만 원까지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민참여 프로젝트 팀이라고 해서 주민과 전문가 그리고 지원 인력이 하나의 팀이 돼서 그 지역에 있는 문제를 발굴하고 이슈를 도출하고 그다음에 법인 조직화 또는 사업계획서 등의 어떤 목표를 수립을 해서 추진하는 방안의 어떤 사업이 되겠는데요. 여기는 팀당 한 1,500만 원 정도의 컨설팅 비용 및 또 초기 사업비가 지원이 됩니다. 네, 마지막으로 주민 제한형 소규모 재생 사업이라고 해서 주민이 제안을 해서 이제 지자체가 신청하는 방식인데요. 이거는 이제 지자체 5대5 매칭인데 작은 미니 도시 재생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즉 다른 사업들은 주로 소프트웨어 사업, 계획 수립 등이 되겠지만 여기에는 하드웨어 사업까지 포함이 돼서 사업당 최대 2억 원, 그러니까 즉 지자체가 50% 별도를 고려하면은 한 4억 원까지 해당되는 이제 재생 사업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주민 참여를 유도하는 관련된 올해 사업들을 5개를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총 제가 거버넌스 개념과 센터 역할, 주민 참여 이론, 그리고 올해 진행되고 있는 정책 사업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